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소수 가문들의 실체를 파헤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자유시장 경제국가 같지만 실상은 몇 개 가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봉건제에 가까운 구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형적 권력 집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뉴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등석에 앉은 조현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 너트가 봉지째 나온 것에 격분해 승무원을 무릎 꿇려 사과시키고 결국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린 사건이었죠. 견과류 하나 때문에 국제선 항공편을 지연시키고 직원을 타국에 버리고 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이 가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조현미는 2018년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건으로 또 한 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현대, 삼성, 한화 등 여러 재벌가 자제들도 술집 난동, 폭행, 갑질 논란에 여러 차례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 운전기사와 비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 등 금수저 갑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식 밖의 행동들이 반복되어 왔죠.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소수 가문들이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 집단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롯데 같은 주요 재벌 5곳만으로도 한국 국내 총생산의 무려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사실상 국가 경제를 몇 개 가문이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경쟁자들 없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보호막을 쳐준 겁니다. 삼성도 이때 설탕 정제와 모직물 제조업으로 출발했는데 아직은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비교적 건전한 시장 구조였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했어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수의 대기업에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본 거죠. 마치 게임에서 모든 스킬 포인트를 한 두 개 캐릭터에만 몰아주는 것과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기업으로 재벌들을 선택했습니다. 상업은행들을 국유화해서 국내외 자본을 재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했죠. 게다가 해외 차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환을 보증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정부가 모든 자금을 테슬라, 엑손모빌, 마이크로소프트에만 몰아주고 다른 기업들은 아예 무시하는 것과 같았어요. 여기에 각종 보조금 지급, 독점 수입 라이선스 허가, 세금 감면, 외국 경쟁업체 차단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비즈니스 이지 모드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이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1970년 8억 3천만 달러로 10년도 안 되어 15배나 늘어났어요. 1인당 국민소득도 같은 기간 106달러에서 279달러로 급증했고 1996년에는 1만 3천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재벌들이 너무 커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해도 정부가 구제해 주니까 경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인맥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별다른 전략 없이 무리하게 여러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정부와 은행의 지원에 의존해 엄청난 빚더미를 쌓아갔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상위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 무려 500%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S&P 500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58% 정도예요. 10배 차이가 났던 거죠. 결국 30대 재벌 중 11곳이 1997년 7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우그룹은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00억 달러의 부채를 남기고 파산했어요.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은 한국을 떠나 해외로 도피하면서 그 엄청난 빚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나중에 국내로 돌아와서는 사면까지 받았죠. 국제사회와 IMF가 나서서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경영 책임성 강화, 재정 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 같은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재벌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거의 농담 수준입니다. 구제금융 이후에도 재벌들의 부패와 불투명성과 관련된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삼성은 3차례에 걸쳐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SK그룹도 횡령과 부패 혐의로 2번이나 기소됐죠. 현대는 비자금 조성과 뇌물 공여로, 한화는 횡령으로, 롯데는 부패와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여러 차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거의 모든 경우에 나중에 기소가 취소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는 점이에요. 국내에서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너무 흔해서 삼리시 5 법칙이라는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뜻하는 말이죠. 문제의 핵심은 재벌의 소유 구조가 극도로 복잡하고 불투명해서 외부 투자자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까지 생겨났어요. 국내 주식들이 일본이나 대만의 비슷한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다른 나라 경쟁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거래된다면 현재 주가의 2배 정도 값어치가 나갈 거라고 해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재벌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고려아연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경영 개선을 요구하자 회장이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18억 달러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려고 했어요. 다른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통제력만 지키려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재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족이 소유한 여러 회사들 간의 불법적인 특수관계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안 좋은 A 회사가 있으면 실적이 좋은 B 회사로 하여금 A 회사를 비싸게 인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항상 다른 주주들을 희생시키면서 가족의 부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한국인들까지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재벌 중심의 구조는 단순히 투자자 신뢰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생태계 전반, 특히 일자리와 소득 분배 같은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부패 수준을 넘어서 경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불균형한 구조인지 미국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상위 30개 기업의 매출이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업당 평균 2.6%씩 되는 셈이죠. 반면 미국은 상위 500개 기업이 GDP의 50%를 차지해서 기업당 평균 0.13% 정도입니다. 무려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건 고용 구조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약 57%가 직원 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한국은 겨우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는 극단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이로 인해 재벌 쪽에서 엄청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 대부분을 인수한 뒤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72% 정도를 독점하게 됐죠. 그러자 공격적인 하청업체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독점 공급하도록 강요하고 업체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마진을 최대한 줄이도록 압박했어요. 가장 나쁜 건 협력업체의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기술을 빼낸 다음 해당 업체를 배제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벌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중소기업들도 보복이 두려워서 이런 관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현대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독점의 힘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죠. 성공한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피터 틸이 항상 말하듯이 독점할 수 없다면 사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독점하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가 노동 관행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비율은 낮지만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62% 정도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결국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욱 심각한 건 재벌들이 예전보다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게 타격이 커서 한국의 20대 실업률은 OECD 전체에서 9% 정도에 달하고 체감 실업률은 19%라는 분석도 있어요. 국내의 노동법이 재벌 직장인들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퇴사하거나 해고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죠. 처음엔 좋은 제도 같아 보이지만 이 때문에 재벌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피해가 가는 구조인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건 이런 시스템이 거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한번 뿌리내리면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고 고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법이죠.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재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정치 밖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로펌들이 재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다시는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재벌들을 고객으로 모실 수 없게 됩니다. 대학이나 교수들이 재벌을 비판하는 연구를 발표하려고 하면 가장 큰 후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려고 하면 광고 수입과 투자자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재벌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면 노동자들조차 한국 경제가 망할까봐 걱정하며 반대할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보든 한국의 재벌 문제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문화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근본적인 경제 구조에 맞서는 움직임을 상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독점이 뿌리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가문의 부와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믿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계층 간 착취가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면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세습적 경영 구조를 유지하며 경제 권력을 대물림해온 일부 가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공장과 도로, 항만과 은행, 로펌과 정부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후계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마카다미아 너트 하나에도 분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의 방향 자체를 바꿀 정도로 막강합니다.